네, 3월 2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네, 오늘로써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분의 후보님이 등록을 했고요.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후보가 됐고, 기호 2번은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부터는 이제 전국 통일 기호라서 이건 없고요. 기호 7번으로 건너뜁니다. 기호 7번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창래 79년생이고요. 그리고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님이 등록돼서 이제 4명의 후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좀 예상했던 민생당과 친박신당 후보님들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4분의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서 예비 후보님도 인터뷰를 다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본선거 들어가면서 우리 후보님들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호 8번 무소속 차성수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등록을 언제 하셨어요? 어제 했고요. 네네. 오늘 기호 8번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등록한 다음에 순서가 수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정당이 기호가 먼저, 아니 정당 의석수가 먼저, 네. 그다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먼저, 네.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이 되는 거죠. 무소속의 서름을 특히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 등록했는데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등록을 하셨나요? 예, 새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방역 활동으로 시작해서 만나고 있고요. 네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돌봄 문제로 걱정하시는 학부모들,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고등학교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보고 있고요. 그래도 8번 번호를 받아서 네. 뭐 팔팔한 8번 차성수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주민은 뭐 금천 팔자는 차성수가 고치네. 네. 뭐 이렇게 네. 유머러스하게 얘기해 주시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을 지난 3월 16일 날 네. 출마 기자회견 하시고 그때 좀 많이 울컥하셔서 네, 눈물도 보이시고 했었는데, 일단 그 떠난 집이지만 그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전략공천에 대해서 그래도 강하게 좀 성토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좀 무엇이 문제라고 좀 보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게 뭐 불가피할 때도 있죠. 네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뭐 불가피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정말 전문가가 들어올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지역에 이제 적절한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 있을 때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또 이런 전략 공천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공천인지, 금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또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있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네. 저는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결국 대한민국 정당들이 갖고 있는 그 당의 이름이 어떤 것이었든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지는 이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활동에, 마을 활동에, 또는 사회경제 활동에, 또는 공공적인 일에, 네네. 즉 공적인 일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공적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하게 됐고요. 숫자도 늘어나고 깨어있는 시민들도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시민들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정당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 민주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 네네. 정당은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은 과정, 의사결정 과정과 이렇게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당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보다 튼튼한 국민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탈당하고 무소속 그리고 사실 이 무소속 뛰면서 저희 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배경에서 아까 그런 전략공천의 문제점 하지만 이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그 계산을 해봤을 것이고 이게 될까 말까도 계산했을 것 같은데 결심의 계기는 좀 어디서 나왔나요? 저는 승리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는데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최소한 불과 40일도 남겨놓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지역에 낙하산 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금천구를 무시하는 것 또는 금천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중앙당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네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대기만 꽂으면 꽂는 대로 그렇게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금천뿐만이 아니라 네네. 전체 지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지역이 다양한 민주주의의 정원이 되고 있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즉 그들만의 상위 리그가 따로 있는 거죠. 네네. 저는 이거를 깨지 않는 이상 당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략공천과 그리고 이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금천구에 이제 선거판이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구도 속에서 지금 그 소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어부지리로 네. 좀 그 미래통합당이 저 당선될 수도 네.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민주당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서로 정무 네. 전략 속에서 많은 네.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미래통합당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여기에 대한 좀 답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뭐 미래통합당이 뭐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건 뭐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선거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네네. 그냥 절차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네. 다양한 정치적인 또는 공적인 정책과 뭐 사업들에 대한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전체 과정이 저는 이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정당에 기반하지 않은 후보라고 하는 것이 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금천구의 정치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걸 그냥 놔두고 뭐 어떤 형식으로든 당에서 뭐 한 달 남겨놓고 꼽았는데 무조건 찍을게 아니면 안 네. 찍을게 이렇게 네. 논쟁하는 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그게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는 네네.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일방적이고 저는 뭐 폭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동의 없는 결정, 동의 없는 권력의 결정은 폭력이죠, 사실은. 이런 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결국 주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길 거기 때문에. 네. 자신감 충만이시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전략공천에 관련된 얘기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그 지역공약은 뒤에 좀 얘기를 하고 네. 일단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몇 가지 후보자님의 좀 전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제 그 기호가 추첨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위성정당들이 지금 4번, 5번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죠? 하면서 이 위성정당, 저번에 미래한국당에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넘어갔고, 이제 좀 열린민주당까지 나왔고, 애초에 법 취지에 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정치 개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문제를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신가요? 저는 선거는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통상 공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문제를 논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성숙해 나가는 민주주의 발전 단계 네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칙 있는 승리를 하는 게 제일 좋죠. 두 번째는 원칙 있는 패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또는 경제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두 개 거대 정당이 담아내기 힘들 만큼 네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죠. 거기에는 성소수자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수용하자고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자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 결과는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렇게 왜곡됨으로써 우리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생겨도 네네. 그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편법적으로나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네.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고도 승리하면 이게 국민적 동의를 쉽게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 일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이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더 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더 많이 얻는 그 과정들을 지난 3년 동안 만들어 왔어야 되는 거지. 네. 이 편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선되면 네. 사실 이 선거법에 한번 다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건데 뭐 미뤄지겠죠. 4년의 목전에 다시 또 이렇게 되겠지만 네. 그런 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연동 비례제를 좀 확대하는 거에서는 좀 동의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요. 네네. 저는 두 당이 타협하듯이 문제를 풀어가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적절한 미봉책으로 계속 단기적인 처방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네네. 대한민국 경제든 사회든 교육이든 다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협치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필요한 거고 그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져야죠. 저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적절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고 네네. 거기에 맞게 협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이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의 이야기를 좀 넘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공항에 초입으로 들어섰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각 정부들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쏟아붓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뭐 한국은행에서도 무제한적인 그런 걸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되시면 바로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지금 이 문제거든요.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거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좀 고민들이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재난이 네네.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재난, 전체 사회정치적 재난으로 지금 완전하게 옮겨왔습니다. 이걸 뭐 아니라고 부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난의 단계가 거의 뭐 192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거 아니냐. 네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적 재난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저는 다른 한편에서는 뭐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근대적 생산 체계가 가져다준 근대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동시에 노정이 되면서 네.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그것이 경제 시스템이든 거기에 맞는 정치 시스템이든 또는 교육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하는 그런 단계로 옮겨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서도 이미 이게 심대한 경제적 타격이 된 거는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됐다는 거고 네네. 그 관계들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거나 또는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경제적 전환으로 번질 때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경제 관계가 생산과 교류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체 국가 발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 이런 게 있을 거죠. 근데 재난 기본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체제가 운영되는 현재 자영업과 중소상공인과 이런 체제가 운영되는 방식과 이걸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도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런 고민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인 가구 증가하고 그리고 고령사회 되고 그러면서 배달 시스템이 많아지고 그래서 대형마트도 적자인 상황에서 이제 배달 체계가 훨씬 성장하는 이런 경제로 옮겨가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네네. 배달 회사들은 쫙 살아나고 그렇죠. 마트들은 더 악화되고 이미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가 코로나19로 더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즉 대전환기에 가까울 만큼 왔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로 전면화되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부터 정치, 사회문화 또는 교육 체제까지 전면적인 대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복지 영역에 대해서는 또는 일자리나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하고 자원을 재분배할 거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고 이게 정치사회 경제 분야에서 던지는 고민들이 상당히 네. 많고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적용될 거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주제인데요. 지금 최근 N번방이 네. 가슴 아픈 일입니다. N번방에서 좀 새로운 성착취 구조, 이게 기술 발전과 연계되다 보니까 네.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네. 그런 착취 구조, 그러한 그 범죄 양상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 교재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그러면은 대안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고민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기술을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네네. 기존의 법 체계를 넘어서진 않지만 네네. 그 기법에서는 넘어서는 그런 디지털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대처 방안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미치는 네. 파급 효과나 파장 효과에 비하면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범죄 양식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형법 체계가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N번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이런 선착취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한 자, 그 다음에 유포한 자, 네. 소지한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산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그렇게 과거에 심하지 않았고, 네.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처벌이 맞죠. 세지 않았습니다.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소지나 유포만 해도 10년 징역형을 처할 만큼 특히 아동들의 성착취 성상에 아주 단호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 법 체계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이제 거래 체계 자체가 이제
뭐였죠? 그 암호화폐? 그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네네. 이런 암호화폐들로 네네. 지금 결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보안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내고 발굴해내는 이 새로운 형사 기술, 사법적인 기술도 점점 중요해진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성 내지는 성착취 관련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익명성을 통해서 확산되게끔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뭐 디지털이 있든 없든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단호한 대처는 전체 교육 과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뭐 이거를 그냥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와 같은 법칙에 하에서 근절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사실 이제 만약에 당선되시면 이 사실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범죄 특히 아동 예. 같은 경우는 그럼 이 형량을 좀 늘리는 활동을 내는 저는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찾아내고 뭐 잡는 건 네.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경찰 체계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잡혔을 때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사실은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은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님 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후보님으로 좀 집중해서 지역공약과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 건데요. 양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공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단 시흥초등학교 56회 졸업이 했고요. 희문고 고려대학교 그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인가요?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그러니까 현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 노무현재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전 노무현 대통령 수석비서관, 전 민선 556기 금천구청장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금천구청장과 그리고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로 인사를 하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혹시 뭐 이게 한국 입양홍보회 이사는 사실 입양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기사 나오시긴 하는데 네. 좀 이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한국 입양 홍보회는 스티븐 모리츠라고 하는 미국으로 입양간 네. 분이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야 되겠다. 네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해외 입양을 좀 줄이고 국내 입양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확산시키고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는 그런 활동을 하는 입양 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 단체들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새 아이를 입양한 다음에 이런 입양 홍보에 관련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사로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청장을 할 네네. 때부터 네네. 제가 이런 뭐 입양 홍보의 활동을 네. 이사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입양이 사회적 입양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확산돼야 되고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할 때는 일단은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무소속 출마하실 때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인천 2호선을 독산역 네. 그리고 신안산선의 그 신독산역으로 좀 연결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지금 이게 이 연장선이 지난 12월에 이게 여러 가지 세 가지 후보 중에서 선정이 딱 됐죠. 네. 근데 이게 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는 아직 최종 노선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산선도 좀 우리가 신안산도 봤지만 근 20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그때 한 8년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이게 가능한가요? 8년이나 숫자가? 저는 신안산선은 네네. 사실 이제 민자 사업으로서 그걸 추진하는 주체들 네네. 그리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조금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것도 뭐 다 전략 공천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여야당의 네네. 관계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안권이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것들을 뭐 요구해도 잘 되지 않고 이런 네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인천 2호선 연장하는 건 일단 길이도 네. 훨씬 짧고요. 훨씬 짧고 그리고 여기에 비용을 대야 되는 거에 대한 논의만 끝나면 네네.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포함하는 거는 훨씬 쉽고 오히려 그거를 집행 단계에서 예산을 국가와 인천시와 서울시가 어떻게 분담할 건가 이게 사실은 약간의 뭐 논란은 있겠지만 네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도상으로 보는 인천 그 대공원 네. 시작해서 이제 경기도, 광명시, 그 시흥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예, 예.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걸 신림역까지 연계하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2호선이랑 연계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겠나 네, 이런 얘기가 네. 하는데 하여튼 빨리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연결되면 네. 단순히 이게 인천도시철도뿐만이 아니라 네. 금천구에 지금 4개역이 있습니다. 가산지탈단 지역은 지금 7호선하고 그렇죠. 환승역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산지탈단 지역은 서울의 모든 전철역 중에 가장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은 많죠. 3대 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독산역인데 독산역은 이렇게 해서 인천철도하고 연결하고 네. 가능하면 2호선하고도 연결하면 네.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이 되겠죠. 특히 신안선선하고도 같이 연결될 테니까. 네네. 금천구청역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남곡선을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 쪽으로 연결하는 2호선과 연결하는 그런 네네. 루트를 찾아내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석수역은 어쨌든 신안산선하고 환승역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근천구에 있는 4개의 전철역 지금은 전부 환승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때 있었던 승용차 중심의 광역교통 허브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뭐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다음에 무슨 뭐 안양 성남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되는 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거 그래서 뭐 광명에서 뭐 수원까지 가는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광역 교통망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든 게 주요하게 제 8년 동안 있었던 제 성과는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제가 8년 동안 이 환승역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결국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체 교통 플랫폼을 바꾸자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야 금천구 주민들이 훨씬 더 개발하는 욕구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금천구민들의 삶도 훨씬 더 편리해지죠. 근데 이 4개가 그렇게 다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어서 이미 가산지탈은 돼 있기 때문에 3개만 시행하면 되는데 네네. 신안산선도 확정돼 있고 한 2개만 더하면 4개역 전체를 환승역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환승역에 환승하기에 편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구청장 재임 시절에 이제 예. 자동차 교통을 네. 만들었다 할 때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구청장이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건 하죠. 예를 들면 네네. 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는 거 네. 이런 거는 서울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협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강남순환고속도로도 어쨌든 이게 막혀서 뭐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체되고 그럴 때 네. 들어가서 어쨌든 정면으로 그걸 해결한 거고 그렇게 해서 풀어낸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정면으로 승부해서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데는 역할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교통 얘기 좀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제 금천 그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좀 현황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임 시설에 이제 2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또 다른 당 후보님께서 지금 광명에 중앙대병원 지금 거기 짓고 있거든요. 예. 짓고 있는데 굳이 금천에 이런 대형 종합병원이 필요하냐? 물론 지금 이게 거스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이게 정치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광명에 짓고 있는 중앙대병원이 네.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마다 거점병원이라고 하는 걸 두는 네네네. 거고 거점병원을 두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메르스, 사스 뭐 이런 네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또는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안전 체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각 거점마다 적절한 규모의 병원이 있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광명에 들어서는 병원이 어떤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명에 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광명에 거점 병원이 되기 위한 건지 아니면 KTX 환승역을 이용하는 지방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건지 네네.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상급종합병원을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상급종합병원만 가겠다고 하는 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의료 체계를 바꿔놔야 상급병원 가서는 정말 고급 진료, 제대로 된 치료, 난치병과 어려운 질병들을 치료하는 게 되는 거고 1단계, 2단계, 1차, 2차 진료 체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의 거점 병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그냥 중앙대병원과 뭐 새로 생기는 금천구의 종합병원이 단순히 경쟁하는 관계로만 본다. 네.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병원 좀 얘기는 지금 근데 이게 이준구 회장님이 지금 수감 중입니다. 예. 이게 잘 진척이 되는가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설계가 이제 조만간 끝날 거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이제 적절하게 착공식을 하고 네. 투자하는 것만 남게 되겠죠.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어쨌든 이 병원을 건설해야 되는 이중근 네네. 회장이 지금 수감돼 있어서 수감돼 있어도 저는 이 과정을 잘 진행시킬 거라고 믿고 있긴 한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약속을 잘 지킬 거고 네. 제가 안 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앞으로도 얼마가 돈이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거의 3천억이 넘는 돈이 더 들어가야 그렇죠. 됩니다. 건물 병원을 지어야 되고, 짓는데 장비 들어야 장비 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래도 적자가 됩니다. 병원은 진료만으로서는 현재 흑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땅 1,000억짜리입니다. 그죠? 이거를 갖고 계속 적자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냐? 이거를 회장님도 고민하겠죠. 네, 네. 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2017년 10월 달에 의료재단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저하고 약속한 일이에요. 네, 네. 병원을 짓는 것도 약속을 한 일입니다. 근데 약속한 당사자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걸 계속 지키냐 안 지키냐는 건 뭐 그다음 문제가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병원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그 예비 공고문을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평일, 그러니까 방학에 아이들 식사를 챙기는 마을 돌봄 공유지방을 설치를 하고 한 동에 하나의 공동 작업장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한 동에 한 개의 공동 작업장 만들면 좋은데 이게 공간이 나오냐와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구상이 좀 있으신가요? 공동 작업장은 대체로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네, 네. 위한 작업장이죠.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작업장은 뭐 전용 작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아니면 기존의 경로당을 활용하는 작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도 생활의 소시를 어떤 형태로든 늘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70대 중반까지 어르신들이 일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국가의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소시에 대한 투자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지역의 이런 모델과 같은 좋은 사례를 만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공동 작업장은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돌봄 문제죠. 네. 돌봄 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돌봄이라는 게 결국 뭐 공간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간뿐 아니라 식사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데
현재 돌봄 체계에는 돌봄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절돼 있고 또 학교에서 하는 돌봄 체계와 바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하는 돌봄 체계 또 뭐 돌봄 체계도 뭐 복지부가 하는 돌봄 체계, 서울시가 하는 체계 다 나눠져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다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돌봄과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믹싱할 수 있느냐, 혼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가 혼자 다 지금 뭐 해결하겠다고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유보통합 뭐 10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그걸 전체를 다 건드리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은 돌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공동 식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문제인데 이게 많은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금천구의 경험에서도 뭐 이런 다양한 형태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고 현재는 뭐 건강암농부가 활짝이라고 하는 네네. 동네 협동조합형 공유 주방, 식당과 같은 네. 형태의 공유 주방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관내 어린이집에 유기농 식재료 공급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고 그리고 이 유기농 식재료 공급이 지금 서울에 한 대여섯 개국으로 전부 확장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는 저학년, 1, 2학년까지는. 네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유 주방과 같은 형태의 공동 돌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어린이집에 유기농 식재료를 공급해서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마을돌봄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편에서는 뭐 공유주방을 운영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뭐 조합, 협동조합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만들어내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 제공하고 네. 또 부모들에게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돌봄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이고 뭐 이런 것이 정말 바람직한 공동체 미래 유형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될 만큼 대한민국이 네. 재정이 취약하진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교육 얘기 나와서 한번 좀 추가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일단은 뭐 후보님은 이렇게 명품고등학교에서 이제 지금 수월성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네. 워낙 평등 교육을 좀 네. 이 정부가 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뭐 그 자사고 외고 다 없애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논쟁이 계속 뜨거운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사실 대표적인 교양들을 많이 내놓으셔와서 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혁신학교 또는 뭐 혁신교육직을 할 때부터 얘기를 네. 했지만 아주 소수의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면 IT와 같은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하고 이 아이들이 대학에서도 IT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공부를 가지고 수월성 교육을 하자. 그것도 뭐 주입식 또는 암기식 교육의 수월성 교육을 하자. 또는 사교육에서 흔들리는 이 현재의 평가 시스템을 놓고 수월성 교육을 하자. 이게 적절한지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21세기 이 인공지능 시대나 로봇이 생산을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네.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뒤면 그렇게 될 텐데 정말 지금 같은 교육 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즉 수월성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죠. 그것이 공부면 공부, 뭐 언어면 언어, 네네. 뭐 수리과학이면 수리과학,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예술이면 예술,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월성을 만들어내는 교육이라면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고 그것이 현재의 학교 체계에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공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특정 학교를 마치 이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뭐 형식은 공교육, 사교육, 뭐 네네. 사립학교의 공교육 형태지만 내용은 거의 뭐 사교육과 거의 비슷한 입시 위주의 그런 특목과 같은 형태가 정말 필요한 거냐? 이게 수월성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많은 통계 자료들이 네네. 현재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발표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특목고와 자사고를 나온 그래서 수월성을 고등학교 때부터 익혔다고 하는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일반기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 성적과 이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동안 쭉 누적된 통계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특목고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격차를 보이면서 성장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거에 따르면 1학년 때는 특목고 학생들이 잘해요. 정시를 보고 한 학생들이. 네네. 그렇지만 이 학년이 바뀌면 바뀔수록 일반고 학생들이 특히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점점 좋은 성적을 내서 이게 크로스 포인트를 맞습니다. 3, 4학년이 되면 수시를 보고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게 수월성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통계 자료를 들이대고 네네. 어느 대학교를 잘 가느냐라고 하는 게 수월성 교육이라고 거짓 주장하지 마라. 그 대학을 가서 그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교육받고 좋은 대한민국의 인재로 커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한 자료를 놓고 얘기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명품고라는 게 대학 입학한 성적만 가지고 명품고 그게 대한민국의 정말 바람직한 교육이냐. 네네. 동의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공약지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24시간 디지털 도서관 설치해서 청년들의 도전을 돕겠다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도서관 이게 어디다 공군부대 이전해서 저는 공군부대 네네. 만들고 싶은 생각이 네네.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부총장으로 있을 때 공군부대 이전에 관한 용역을 SH 공사를 할 때 네네. 제가 관련 부처에다가 이런 거를 지시해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끝난 다음이니까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청년이 뭐 금천이나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글로벌 정보력을 습득하고 글로벌 인재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네. 근데 우리는 너무 갇혀 있고 이게 미국에 있는 인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려면 꼭 미국을 가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ICT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밤 12시에 해야 됩니다. 그쪽 애들하고 같이 하려면. 네네. 근데 그럴 만한 공적 기관이 아무 데도 없어요. 밤 12시에 열어주질 않아요. 아, 그래서 24시간을 배방하는 저는 거군요. 24시간 하는 게 필요하고 청년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또는 자기가 연구하고 싶고 외국과 소통하고 싶을 때 그 네.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젊은 직장 청년들은 따로 자기네들끼리 학습하고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네. 뉴욕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가보면 대학원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바깥에서 자발적인 이런 학습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키워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걸 배울 만한 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이 24시간 개방되는 ICT 도서관 여기에다가 사실은 위워크와 같은 청년들의 이 공유 일터라고 하는 걸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학습과 그리고 뭐 창업을 하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든 학습과 일이 병행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야 이게 지금의 초중고 대학 대학원 체제로 연결되는 학교 체계가 네네. 현장하고 많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지적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학습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저는 우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여기에 있는 이상 어쨌든 이런 인력이 여기에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인력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이것을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때가 됐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금천구에 뭐 청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네. 대한민국 전체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네. 청년들이 24시간 아무 때나 교류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자기가 가서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사전에 질문지 없긴 했는데 지금 저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이게 주거 환경 개선의 문제가 좀 심각을 합니다. 네. 다 그게 청장님 시절에도 네. 사실 롯데캐슬에서 살 때 그 부분을 네. 많이 우려하셨잖아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여기가 없어 보이고 네. 이런 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크게 변화된 지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주거 환경 개선을 어떻게 좀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요. 좀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 뭐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네네. 건데 제가 도시재생 이제 원예인정부가 2017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갔어요. 네네. 그리고 막 수십조 원의 돈을 그쵸. 도시재생에 쏟아본다고 할 때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단에 가서 토론을 할 때 제가 이 도시재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저층주거지의 삶을 개선하는 거다. 네. 첫째, 주차장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 음. 두 번째는 전봇대 없애야 된다.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예. 이 세 개만 해결되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저층 주거지에. 네네.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네. 전봇대가 없으면 얼마나 걷기가 편해질 것이며 주차장을 집집마다 뭐 근생 건물마다 한두 개씩 주는 게 아니라 네. 이 돈을 다 걷어서 공용 주차장을 입구에 크게 만들고 골목은 차가 안 다니는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가능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동네를 만듭니다. 이게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강조를 했어요. 어디 뭐 지역 하나 정해갖고 수백억 쏟아부어서 거기다 건물 짓고 뭐 이런다고 이게 도시재생이 되지 않는다. 저층주거지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서울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풀래? 이렇게 저는 요구를 했고 불행히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숙제를 안고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천구가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용적률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더 높인다는 건가요? 높여줘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2002년에 네. 종세분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1종, 2종, 3종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종 만들 때 그때 구청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1종이 제일 많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일종이라고는 자작 150%짜리. 네. 그죠? 네. 근데 그때 1종으로 지정을 할 때 이미 그 주거가 1종인 150%를 넘어서는 주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때. 근데 그걸 1종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네네. 집을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손 대는 순간 줄여야 돼요. 그렇구나. 네.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현실화해주는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집에 손을 대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거 환경을 좀 네네. 자기 집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네. 또는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어쨌든 40년 된 이 낡은 단독주택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금화마을 문제 해결하면서요. 금화마을 아시잖아요. 네, 안양천 너머에. 그렇죠. 분소 지역에. 4m짜리 도로를 중심으로 광명시는 2종을 받고 네. 우린 1종을 받았어요. 이 어.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때 금화마을을 도시계획을 경기도에서 했어요. 서울시가 안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시 경계를 중심으로 4m 도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광명, 경기도는 2종을 해주고 4m 바깥인 서울은 1종을 해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거를 해놨는데 2002년에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서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일종 지역에 있는 주거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150%를 다 초과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이게 불법이에요. 네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종세분화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한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종을 2종으로 올려줘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2종으로 올렸어요. 네. 서울시를 설득해서 2년 만에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의 1종도 비슷합니다. 상황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종세분화라고 하는 이게 큰 대원칙에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그런 특성화에 따라서 그런 과도기적인 조정 단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주거지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용적률의 재구조화,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를 네네.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방식, 세 번째는 전봇대를 해서 걷기 좋은 골목길을 만드는 방식, 네.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동네 만드는 거, 이게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단독 주거지에. 주거지생 하는데요. 그럼요. 많은 학부모들이 저희가 롯데캐슬에 네. 5반을 예상했습니다. 거기 주거에. 네네네. 근데 지금 8반이 됐어요. 네. 학부모들이 다 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금날의 초등학교로. 많이 이사를 갔어요. 저는 단독 주거지에 지금 가장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신입생 20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단독 주거지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 교육 환경이 안 좋아. 이러니까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단독 주거지에 있는 초등학교가 정말 교육 환경이 좋고 잘 가르치고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네네네. 만들어주고 이렇게 바꿔줘야 부모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보내죠. 이게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집단 거주지의 네네. 학교와 단독 주거지의 거주지 간의 학교의 격차이기도 해요. 현실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저는 앞에 이야기한 용적률 재구조화부터 그런 이 주차장 뭐 이런 거에 포함해서 단독 주거지의 초중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제가 2단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고민하는 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거재생이 단지 그 건물을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 좀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과 쓰레기 문제, 전봇대를 없애는 문제와 더불어서 용적률 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네. 학교를 프로그램을 높여야 된다. 네.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벌써 저희가 녹음을 한 지 50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좀 저희 두 문제 2개 남았습니다. 하나 마지막인데 이 후보님께서 다른 후보님에 비해서 네. 제가 타 후보에서 이거 하나 큰 장점이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금천이라고 하는 건 땅이 아니죠. 네네. 그냥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네. 이것은 사람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과 역사가 금천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40년 금천에서 살아왔고 금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금천을 담대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열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겠죠. 네네. 다른 분도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적어도 금천에 대해서만은 네. 제가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 네. 열정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52분 동안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세차도 돌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도 지금 수십 일 동안 거리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좀 앞으로 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일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애정이 생기는 거고 애정이 생기는 것만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열정도 생깁니다. 저는 금천 지킴입니다. 끝까지 금천을 지킬 것이고 금천 변화의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도 금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아지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준비되는 그런 금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차동수 기호 8번입니다. 기호 8번 차동수 후보님과 무소속 후보죠. 함께 했습니다. 마을시민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은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